안녕하세요. 제3회 리더십과 코칭 컨퍼런스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코칭 트랙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지금부터 코칭 트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트랙에서 첫 번째 진행될 A 트랙은 근원적 변화를 만드는 리더의 코칭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 코치님들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 타임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2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발제를 비롯한 마지막 클로징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QR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QR을 일단 찍어 두시고 이따가 발제 강연과 패널 토론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궁금증, 의견들을 미리 찍어둔 QR코드를 접속하셔서 패들렛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에 대한 세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주요 패널과 모더레이터 소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트랙 A 강연자 김종명 교수님이십니다. 패널로 참여해 주실 이은주 코치님이십니다. 패널로 함께 참여해 주실 이중대 대표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더레이터로 함께 해주실 김나정 교수님이십니다. 김나정 교수님은 국민대 경영대학원 리더십과 코칭 전공 주임 교수로 계시며 조직 행동과 조직 혁신 연구 권위자이십니다. 사람 중심의 AI 리더십 제안을 하셨습니다. A트랙 강연자이신 김종명 교수님께서는요. 국제 코칭연맹 마스터 코치 MCG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고 학계와 현장을 밀착 연구한 선구자이십니다. 다수의 핵심 저서 및 이론을 정립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A트랙 강연자이신 김종명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오늘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강사가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가져가는 사람이 훌륭하면 많은 걸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이 근원적 변화를 만드는 리더의 코칭. 코칭 심리학으로 바라본 근원적 변화의 원리.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 깝깝했어요. 이게 AI 시대에 AI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나보고 이걸 뭘 해라고 하는 거지? 김나정 교수님의 쪼임을 받으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의 조직에서는 코칭이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나요? 많은 조직이 코칭이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3번 이중관계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의 부족,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업의 사내 코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상사로서 코치의 모자를 쓰고 코칭을 하지만 상사로 보는 거야. 내가 코치 모자를 썼는데 상사로 봐. 그래서 이중관계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조직 코칭의 구조적 딜레마다. 딜레마는 현상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 구조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코칭을 통해서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심리적 안정감을 필수적으로 쌓아야 된다.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운동화 끈 안 매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 환경이 인간을 또 지배하잖아요. 우리 조직 환경은 어떤가요? 요즘 겁나는 이야기 많이 하죠. 뷰카, 반이. 뷰카도 어려운데 반이까지 있어요. 붕괴와 불안의 시대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복잡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과연 근원적 변화를, 뷰카와 반의 시대의 근원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딥체인지가 뭐냐부터 봐야 되겠죠. 딥체인지는 로버트 퀸이 이야기한 게,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정체성,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딥체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딥체인지가 언제 필요하냐?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할 때, 그리고 내면에서 뭔가 불인치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의미라는 의미, 방향, 아까 이야기했던 거, 목적의식, 이런 거를 잃었을 때 딥체인지가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딥체인지가 필요한 순간이 이런 순간이라면 뷰카와 반의 시대, 딥체인지가 더욱더 필요하겠네요. 이 딥체인지는 이런 그냥 생각은 안 바뀌고 어떤 행동만 바뀐 것은 땡줄 쳐버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냥 생각이 바뀌고 그거와 수반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근본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부터 다루어야 한다라는 게 딥체인지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코칭을 많이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잘 바뀌나요? 생각이 잘 안 바뀌죠, 그죠? 왜 안 바뀔까요? 우리는, 인간은 자기 생각을 곧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덤벼들면 이걸 존재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잘 안 바뀌죠. 그러면 코칭에서는 어떻게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이게 코칭 심리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지? 코칭 심리학에서 코칭 심리학, 코칭 이런 과정으로 오니까 심리학에서는 변화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중에서 오늘은 인지행동이론과 메타인지이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이론의 주장은 우리가 그 인간의 행동은 상황 그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인지적 해석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다 같지 않다. 그 사람의 인지적 해석이 뭔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이걸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볼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는 자기의 신념, 가치 이런 거에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 필터가 뭐냐? 그 필터에 혹시 왜곡이 있냐? 비합리적인 게 있냐? 발견해서 그걸 재구성해 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이론은 A, B, C, D, E 모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A, Activating Event.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사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인지적 사고,
자동적 사고, 빌리프가 뭔지를 탐색해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시퀀스컨스 이걸 ABC를 살펴보고 난 뒤에 디스커스 의미를 재구성하고 생각을 재구성하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코치와 클라이언트. 그런데 여기서 알버트 앨리스는 이걸 D를 디스퓨트라고 했어요. 도전하다. 디베이트, 반박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써보니까 박살나더라고요.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저항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디스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평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스커스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실제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인지행동은요, 코칭할 때 무조건 첫 마디가 그래요. 제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워딩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부터 봐요. 제가 이 인지행동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갈등 해결하고 이런 코칭할 때요. 와, 이게 액티베이팅 이게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면 거의 다 나와요. 거기 밑에 그 사람의 자동적 사고가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 이럴 때 그 생각의 근거는 뭔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은 어떤 가치에 기반하고 있나요?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 생각 아래에 있는 신념은 뭔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어떤 감정이 생겼나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런 콘시퀀스를 보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른쪽 생각이라면 왼쪽 생각은 뭐죠? 이게 제가 한 17, 18년 전에 책에 썼던 건데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나쁘네. 그랬는데 그 생각이 왼쪽 생각이라면 오른쪽 생각은 뭐죠? 기분 안 나빠하더라고요. 요번에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 생각은 어떤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펙트, 이제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D 단계. 이 ABCD 코칭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D 생각의 재구성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이 저항을 우리가 도전적인 질문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D 단계 가기 전에 물론 D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클라이언트의 감정, 생각 욕구, 기분, 생각 욕구에 대한 공감, 지지, 응원이 필수적이다. 기생력에 대한 공지응이 필수적이다. 학교 다닐 때 좀 생각나나요? 예, 기생력에 대한 공지응. 코칭할 때요. 그것만 안 까먹고 코칭해도요. 심리적 안정감 생겨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네.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뭐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지해야 되지? 생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응원해야 되지? 욕구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공식을 가지고 코칭을 하는데 이 인지행동 이론은 이게 생각의 내용을 다루어서 혹시 비합리적인 사고, 왜곡된 사고가 있으면 그걸 합리적인 사고로 재구성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메타인지 이론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메타인지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자기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재구성해주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어요. 금광중이 이 사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민대 트레이드 마크죠. 저한테 이거 배울 때 저항했던 사람 많은데 책상은 이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 생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헬리콥터 타고 이걸 본다면 제가 LG 인하원에 가서 옛날에 코칭할 때 헬기 타고 가다가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 잘 하더라고요. 생각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코칭 핵심 역량 7번 관점 이보크 어웨어니스는 이 생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인지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메타인지죠. 아, 내가 지금 성질났네, 내가 성질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게 메타인지죠. 이 메타인지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데, 메타인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단계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코칭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거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데, 관점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면 좀 억지로 보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의 위치를 바꿔 주겠다. 그러면 빙의자 기법도 있고요, 양손 대화 기법도 있고요, 타임라인 기법도 있고, 강점 렌즈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생각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요것도 아생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아생 모델은요, 이 존 플라벨의 메타인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코칭하면서 제가 어떻게 코칭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코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아색이라고. 무허가입니다. 어디 허가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쓰셔도 돼요. 이 등록도 안 했고. 그냥 아색입니다. A. Aware of arising thought. 일어나는 생각. 아, 내가 지금 열받고 있구나. 내가 아주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리는 게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늘 주장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야, 그 팩트는 뭐야? 해석은 뭐야? 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야기 한마디 딱 들으면 뜨거. 그래서 S, separate fact,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explore various perspectives,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본다.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선택한다. 이것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왜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치체계, 신념체계가 있는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도록 옆에서 지금 그거 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걸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지금 말하고 나서 어때요? 이런 걸 코칭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사실과 스토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Separate facts from stories. 아, 해석은 뭐고 사실은 뭔가요? 이것만 기억해도 코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건 내 해석이네요.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explore various perspectives. 이게 코칭 핵심 역량에서 이야기하는 evoke awareness. 우리는 2년 동안 이걸 잘하기 위해서 공부 엄청나게 했잖아요. 관점 전환 기법이다, 뭐 심리학을 공부한다, 양손 대화 기법이다, 타임라인 기법이다, 빙의자 기법이다, 관점 전환 기법을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various, explore various perspectives.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건데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내느냐, 이게 이제 역량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도움되는 관점이 뭐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아생 코칭 모델은요, 그 사람이 생각의 상자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치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요, 사물 관점으로 한 6개 정도만 하면 그 사람 내면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 있는지 다 알아요. 뭐가 보입니까? 컴퓨터는 뭐라고 하나요? 뭐가 보입니까? 형광등은 뭐라고 하나요? 시계 쭉쭉쭉쭉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상자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메타인지와 인지행동을 비교해 보면요, 인지행동은 생각의 내용을 다루어서 인지를 제공합니다. 이때 잘 효과적인 케이스가 있고요. 메타인지는 생각의 위치를 바꾸어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인지행동도 좋고 메타인지도 좋은데, 지금 AI 시대인데 AI보다 똑똑하지 않은 리더에게 코칭 받을 가치가 있나? 우리 리더 하나도 안 똑똑하던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대두하죠. 그런데요, 사실 리더는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죠. 리더도 구성원만 AI 쓰는 거 아니죠. 리더도 AI 쓰죠. 그래서 리더도 AI를 통해서 정보와 지혜 이런 걸 얻고, 그런 다음에 메타인지, 인지행동 이런 도구를 써서 구성원의 여러 가지 관점을 서로 연결해주고 확장해주고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인지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의 자기의 가치, 신념, 경험 등등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코칭 모델을 써서 인지 촉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AI보다 똑똑하지 않은 리더에게 코칭받을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은 좀 성립하기 어렵겠죠. 사실 리더는 AI를 코칭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코칭하기 전에 AI에게 그 구성원에게 내가 코칭할 주제에 대해서 AI한테 니 먼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리고 네 생각 한번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그리고 리더는 나 이런 주제로 코칭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코칭 질문도 없고 AI하고 사전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롤플레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얘가 일부러 그 역할 딱 맡기면 찍자고 붙고 막 그럽니다. 일부러 개기고 막 그럽니다. 상황을 딱 주면요. 시간 다 됐나요? 네. 이제 한 2분 내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롤플레잉 하고 피드백 받고 그 코칭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코칭했는데 어떠지? 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팔로우업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I 시대의 리더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칭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무량심을 제안합니다. 사무량심이란 자비희사적, 자 관심과 친절, 구성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관계의 신뢰가 쌓이고, 비 공감과 수용, 구성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수용해주면 구성원은 심리적 안정감이 생길 거고, 기 축하와 지지, 구성원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지지해주면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사 공정과 평정심, 이게 공정하게 바라보고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이 코칭 핵심 역량 2번 코칭 마인드셋을 제거한다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정리해보면 뷰카 바니 AI 시대의 코칭은 먼저 사무량심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고, 두 번째 인지행동 메타인지 코칭, 이런 툴을 사용해서 근원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아까 그분 강의할 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AI 시대의 리더십은 리더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인간다워질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2분을 초과했네요. 집에서 연습하니까 그때보다 한 4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종명 교수님께서 해주신 주제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주제 발표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궁금증, 의견을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패들렛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패널 토론을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은주 코치님이십니다. 비즈니스 코치로 코칭 심리학자이시며 20여 년간 실무 임원 세션을 수행하셨고 사단법인 한국 리더십 코칭 협회에 설립하셔서 코칭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중대 대표님이십니다. 이중대 대표님은 메시지하우스 대표님이시고 PR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학술적 엄격함과 탄탄한 리더십을 전공한 역량을 바탕으로 20여 년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너무 잘 사회를 봐주셔가지고, 네,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그 김종문 교수님께서 타이트한 시간으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뒤에 사물양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 개념에 좀 이어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이 위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이은주 코치님께 사물양심 중에서 사실 자비라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김종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비라는 개념을 고려해 보셨을 때 코치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려면 어떤 훈련을 필요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은주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김종명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구성원들이 리더하고의 관계에서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리더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코칭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도 그렇지만 리더들 같은 경우에도 구성원들을 뭐 교정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으로는 뭔가 성장시켜야 되고 발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인들의 뭐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아니면 행동하시는 방향은 좀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관리하려고 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면 사실 저항이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반항이나 아니면 저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사실 구성원들의 뭐 노력 저하, 수행 저하, 자신감 저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뭔가 참여, 뭐 행동들이 정말 필요한 리더들에게는 김종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인드셋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조 강연에서도 그 이병남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비의 마인드셋이라는 게 그냥 좋은 사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실 때 착한 독종이라는 어떤 임원의 사례가 되게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비라는 것이 상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더의 자비 또한 단순한 친절이나 뭐 이렇게 잘 대해주는 착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이 성장 가능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실수나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좀 비난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리더한테 필요한 자비의 마인드셋이고, 이게 조직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출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이 됐을 때 구성원들은 본인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어려움, 실수 같은 것도 리더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공감 좀 해주고 좋은 질문 몇 개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리더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퀸의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냥 겉으로 저희 코칭하다 보면 코칭할 때 좀 바뀌는 것 같다, 칭찬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더니 코칭 끝나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리더로서 본인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가치나 신념, 구성원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은 리더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볼 때도 이 친구들 어떻게 바꾸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나 지원을 제공해 줘야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리더의 존재 방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저희 코칭 철학이나 패러다임처럼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도 이 친구들이 부족해, 뭔가 나의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고 발전할 수 있고 잠재력을 가진,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가 자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화가 날 때도 잠깐 멈춰서 구성원들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꿔보고, 그리고 내가 지원해야 되는 환경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출발선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리더가 구성원들 바라보는 관점과 본인의 존재 방식이 좀 변하면, 그러면 구성원들도 자신을 좀 탐색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 이번에는 이중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김종민 교수님께서 이제 갖다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아색, 네, 모델에서 S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위치를 바꾸는 메타인지 코칭에서 S, 팩트랑 스토리를 구분하는 거. 저희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물양심의 사회에 해당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 흔들림 없는 사회 관점을 커뮤니케이션 전략 입장에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 이제 계속 사회 관점 이걸 접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땐 저도 많이 이해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형용사가 흔들림 없는,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심, 평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로 기반이 돼서 바라봤을 때 메타인지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정에 압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평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평정심을 리더가 갖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신의 감정에 기반의 그 생각과 그리고 팩트, 사실,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해석 스토리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AI 시대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더가. 그리고 구성원들도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리더가 하는 말을 팔로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해석을 근거로 하는 건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멤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멤버가 그거를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 멤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보다는 멤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석을 기반으로
그 얘기가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의 그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석하게끔, 생각하게끔,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적어본 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평정심을 리더가 갖기 위해선, 그리고 멤버들도 그런 걸 갖도록 이끌기 위해선 대화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식하는 거,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두 번째가 분리하는 거, 확인된 사실과 그리고 내가 붙인 해석 스토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탐색하는 거,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메타 인지적 소통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A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대비 많이 쓰고 있고 그 모델들이 또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의존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AI가 주는 걸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맥락 정보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물론 떨어져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해하면서도 순간에는 믿어버리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AI가 주는 답변의 근거가 추론인지 가정인지 표현인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맥락 스토리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리더가 할 수 있을 때 구성원들이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리더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흔들림 없는, 치우침 없는, 이게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게 사 기반의 메타 인지적 소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슬라이드에 QR코드를 계속 다 박아놨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궁금하신 점 패들렛에 자유롭게 써주시면 저희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두 분 패널리스트 분들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아색 말씀드리면서 사실 메타인지 코칭에서 생각의 위치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원에서 메타인지 코칭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메타인지 코칭하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코칭 접근이 상당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강연할 때 발제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지행동 코칭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기반에 깔려있는 신념이나 가치는 뭐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디스커스, 그래서 생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도 코치니까 코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만나는 고객분들에게 메타인지 코칭을 접근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임원분인데 이제 제가 코칭했던 임원분 중에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뭐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건 아니죠. 화를 많이 내시는데 이분이 본인이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 화를 내가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화내지 않고 구성원들과 쌍방향 이런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코칭을 받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 케이스인데, 코칭이 진행되면 1회기 때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2회기, 3회기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오늘도 회의에서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무님이시다 보니까 화내는 대상들은 상무나 또는 이사님이나 아니면 팀장들이 그 화를 다 오롯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메타인지를 한다는 건 한 발짝 떨어져서 본인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순간 되면 좋고요. 안 되면은 복귀하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라도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뒷골이 땡기는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연습들이 의식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을 재구성을 하려 그러면 본인한테서 일어나는 사실은 자동적인 사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무엇이 사실 상대방의 뭐 구성원들이 우물쭈물 한다거나 아니면 뻔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셨을 수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잠깐 멈춰서 내가 나에게 화를 낸 건 상대방의 우물쭈물하는 행동이나 뻔한 얘기는 사실은 자극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자극인 거죠.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자동적인 사고라 후루룩 가버리는데 이 자동적인 사고가 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뻔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무능력하다. 그리고 팀장식이나 돼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치열함이 부족한 건 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유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된 잠깐 멈춰서 자극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을 사실은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코칭 때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숨 한 번 쉬어야죠. 그래서 저희 뭐 물 드셔라, 속으로 뭐 1, 2, 3 세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멈춰서 사실 본인한테 약간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냥 아는데 동시에 소리 지르고 있으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연습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뭐 경청이나 공감 반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과 생각과 자신을 계속 분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 원하는 결과 행동, 기대하는 행동이 뭔가 이런 흐름으로 사고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리더도 변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돼서 효과를 발휘한 리더는 사실 구성원들한테 또 똑같이 구성원들이 이런 메타인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칭했던 그 임원분은 알고는 있는데 순간 화가 나면 잠깐의 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소리를 지르셨는데 중간에 한 4회기쯤 저한테 코칭 받고 손해받았다. 나만 손해다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화내는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화를 냈으면 이제는 죄책감을 갖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코치도 착한 독종이 돼야 되니까 제가 약간의 챌린지를 한 게 이제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왜냐면 알았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마음이 불편하지만 계속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던지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임원분이 계셨고요.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인지 코칭으로 그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런 상태를 유발하게 된 원인, 내가 갖고 있는 자동적인 사고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사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연습하시는 거가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까 김종원 교수님께서 awareness, 네, 자기 인식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코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그 지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패널들 모실 때 상당히 고심하고 모셨는데 코치시면서 현재 지금 코칭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심리학 박사이시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중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필드에서 진짜 네. 오래 일하시고 또 AI 프롬프트 관련된 책도 최근에 내셔서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 때 보면 뭐더라? 학문적 앞에 무슨 형용사가 있었는데 엄격한. 네, 그게 있었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해서 논문은 못 썼어요.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지도 교수님이세요. 저한테 엄격하진 않으셔가지고 네, 제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보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답변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그 집단적 프레이밍의 전환인데 이제 이거를 김종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생각의 위치를 바꾸는 거를
네, 아색 모델 기반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요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AI 때문에 조직 어느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되게 그 위협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B2B 테크가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조직의 언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PR 커뮤니케이션을 대내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PR이나 컨텐츠 마케팅 차원에서 자문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B2B 테크, 핀테크 쪽이 고객인데 거기는 CRM을 그냥 구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 고가의 CRM 툴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구축해서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비재 쪽은 관련된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업별로 AI로 인한 그 영향이 대단히 크기도 하고 비즈니스 임팩트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팀의 생각이 되고 팀의 생각이 조직의 생각이 되고 조직의 해석 스토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슬랙이든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담배 피면서 이야기라든 뭐가 됐든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해석되고 그리고 팀의 전체 스토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팀의 전체 스토리가 됐을 때 이게 팀의 성장 방향과 맞느냐 아니냐 그걸 리더가 간파했을 때 그 생각의 위치를 바꿔주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도입 이후에 우리보다 AI가 빨리 일을 하는 건 맞죠. 네, 생산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는 인간이 책임지고 봐야 되는 감수해야 되고 어차피 AI는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갈구면 갈굴수록 대화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줬을 때 한없이 저한테 칭찬하잖아요. 경험하시죠? 그러면 제가 대단한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고객한테 자료가 갔는데 오타차 발생했거나 논리적 근거가 약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옆으로 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의 생각을 집단적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리더가 팀의 생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동일선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팀 전체가 어떤 맥락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스토리 내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사실 기반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나오는 건지 지금 이게 불안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거든요. 리더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사실 기반으로. 그게 가능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AI 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팀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팀원이 어떤 특정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리더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팀원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생각의 위치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AI에 대해서 계속 주제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김정은 교수님 강의에서 사무량식 말씀을 하실 때 또 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희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칭찬해주고 뭐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AI도 사실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AI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정말 예리한 관찰을 하셨습니다라든지 뭐 늘 이렇게 상투적인 칭찬을 듣고 있는데 지금 희라는 개념이 또 인간 코치가 할 수 있는 인간 리더가 제공할 수 있는 앵글이 다른 것 같아서 희의 리더십이 구성원의 근원적 변화에 어떤 에너지를 부여할지 인간 코치 관점에서 AI가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은주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간 코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기조연설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이야기한 오늘의 그 발제와 그다음에 토론하는 내용과 되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이병남 작가님께서도 인간 존중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사실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구성원들의 자기 존재감을 강화하고 그게 주인의식을 발휘하도록 해서 창의성과 연결이 돼서 조직의 성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배려에 대한 걸로 가기 전에 구성원들의 자기 존재감하고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AI 시대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사실 반두라라고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한 학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반두라가 먼저 휴먼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제 판치고 있을 때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사람은 변할 거야. 뭐 저희 파블로프의 개 종치면 침 흘리고 뭐 그런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인간이 강아지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다. 즉 에이전트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반두라였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사실 구성원들이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AI가 얘기한 것처럼 점점 더 똑똑해지면 AI하고 비교하면서 AI는 이렇게 정보력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구성원들이나 리더의 에이전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사람이 뭐 정답이나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나 정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정보와 정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은 인간 코치나 인간 리더만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앞으로 AI 시대의 리더의 역할은 정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에이전시, 휴먼 에이전시를 회복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반두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휴먼 에이전시가 발휘가 되려면 사실 구성원들한테는 효능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희의 리더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단지 잘했어. 야, 최고야.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뭔가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원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축하해주는 리더의 희의 리더십이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이병남 작가님의 배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구성원들은 내가 해낼 수 있구나. 나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뭐 지금처럼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사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좋은 결과랑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제하신 김종명 교수님도 그렇고 이병남 작가님도 AI가 발전할수록 리더는 더욱 인간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인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의 대목이 이 희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지 않나 저는 강의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중대 대표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인간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AI가 맡을 수 있는 역할과 또 인간 리더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역할이 뭔지 그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AI와 인간 리더의 경쟁 구조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인간 리더가 많이 알고 계신 것 자체가 그 권력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조금의 맥락을 정보를 제공을 하면 너무나 좋은 내용들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AI 기반으로 호칭 설계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챗GPT가 나왔을 때 이게 롤플레이에 도움이 되나?
그랬더니 그 시점부터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그러니까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노하우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 관계자별 관점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언론 입장하고 소비자 입장하고 현장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AI의 도움을 받는 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전체 사이클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건 사람이 기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칭 대화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거는 인간 리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영역은 네, AI의 영역이고, 그리고 현장 필드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사람 코치의 영역이 아닐까 싶고, 사람 코치, 인간 코치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인간 코치가 해야 되는 건 그 코칭의 대상에 관련된 맥락, 그리고 감정 있는 거,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거는 AI는 제가 준 맥락 정보 기반으로만 그럴싸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니셜 처리하는 거, 필요한 거, 그런 것들 유념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코칭 대화에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AI의 도움을 세컨드 브레인 아니면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많이 얻는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코칭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면 AI로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예, 기획과 책임은 무조건 인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위에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I 때문에 주니어들이 너무나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 맥락상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이전에 그런 성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리더들은 그게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니어 분들은 누가 피드백을 주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되게 조심스러워졌잖아요. 내가 의견 줘도 될까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불러가지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신뢰 관계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지켜줬던 신뢰 관계가 지켜졌을 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AI로부터 얻을 수 없는 걸 인간 코치든 인간 리더로서 주니어 분들한테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그림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물양심을 한번 쌍배 스타일로 그려본 건데, AI 도움을 받아서 밑에 이제 세이프티넷 희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뭔가 도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변혁적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저희 이제 이어지는 퍼포먼스 코칭도 여기에서 이제 김웅배 교수님이 모더레이터로 하셔서 이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키노트는 끝났지만 제가 이제 랩업 세션을 학술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5시에.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